안녕하세요.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3%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6개월 전에는 4,700달러였고 일주일 전만 해도 1,900달러였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하락해서 1,470달러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17%가 하락한 거고 6개월 전 고점 대비 3분의 1 가격이 된 거죠.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더리움에 걸려있는 파생 상품이 문제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했었던 거는 서브프라임 사태와 이와 연결됐던 파생 상품들이 파산하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코인 시장 시총은 크지 않아서 세계적인 충격을 주지 않겠지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파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우리에게 알려진 시총보다는 실제로 더 크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막 아주 큰 충격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채권, 부동산, 주식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 투자자 인생을 망치는 데는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위험한지 제가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코인은요, 채굴형이랑 지분 증명형이 있어요. 채굴형은 그냥 컴퓨터가 계산하는 비트코인 방식 있죠. 그러면 코인을 얻게 되는 방식으로 무에서 유가 생기죠. 이더리움도 이런 형식입니다. 이게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런 비판을 해요. 이더리움이 1년에 먹는 전기가 113TWh인데 네덜란드 1년 사용 전력량과 맞먹는다. 우수한 컴퓨터를 가진 자가 더 많은 코인을 채굴할 수도 있고 부의 집중이 집중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증명을 해야 된다. 이더리움도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요. 지분 증명이 뭐냐면 코인의 지분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코인을 캘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데, 이더리움도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면서 검증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32 이더리움이 필요하다. 이거를 예치하면은 이자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대략 4%라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없다라고 하면은 뭐 나는 못 받지 않냐, 그 가격이 장난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 32 이더를 묶어주는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묶어가지고 다시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결국 코인을 채굴하지 않고 배당이라는 시스템으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코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굳이 그래픽 사러 가지 마시고 그냥 이 코인 사는데 돈을 다 집어넣어라. 그럼 여러분이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갑에다 예치를 하고 이거를 스테이킹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킹에 맡기면은 뭐 3개월 정도 맡겼다라고 하면은 연이자 한 4.5% 정도 수준을 받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은행에다가 예금을 예치하는 효과라는 거죠. 내가 맡겼을 때는 이자를 받지만 맡기지 않았을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건 이더리움이 웃긴다는 거예요. 예치를 받은 쪽에서는 이걸 투자를 해준다던가 대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큰 이익을 내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폰지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낸다라고 설명은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는 알려주진 않아요. 말 듣다 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못 벌어요. 결국은 제로섬이라는 거죠. 그러면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다시 물려주는 식인 거죠. 우리가 이거를 폰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킹, 결국은 약한 폰지 구조로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픽 사서 채굴하지 말고 영끌해서 코인을 사면, 그리고 스테이킹에 맡기면 여러분은 엄청난 이자를 얻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돈 긁어 모아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런 거죠. 루나 같은 경우는 연 20% 이자를 제공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대형 코인 쪽에서 20%씩 이자를 주면은 맡기는 게 훨씬 부자가 되겠네 라고 돈이 쏠렸죠. 시가총액 순위에 올라갔지만 결국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박살났습니다. 루나 2.0 나왔죠. 그런데 지속적인 시장 참여자 유입이 있어야 돼요. 폰지 구조상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가격이 따라붙기가 어렵죠. 2주 만에 90%가 하락합니다. 그러자 권도영은 이렇게 말하죠. 루나 2.0은 테라폼랩스가 주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책임 회피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루나 3.0은 자신이 주도했기 때문에 진짜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속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애초에 고이자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고 그들이 팔지 못하게 이자를 준다면서 묶어두고 유통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유지하고 계속 신규 투자자를 통해서 발행을 늘리면서 판을 키우다가 한탕 해먹는 게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 사기 특징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흡사해요. 테라폼랩스 같은 경우는 사전 발행 물량을 1조 5천억치를 발행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가격 하락을 방어했다라고 했는데 뭐 행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가 코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규제가 굉장히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 투자자한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주들 몰래 유상증자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수랑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다르다라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코인판에서는 횡행하고 있어요. 규제가 적다 보니까 처벌도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권도영한테 사기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더리움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예치한 증서가 파생상품처럼 돌면서 문제가 됐죠. 이더리움 32개를 묶어서 예치를 해주고 이자를 주는 곳이 리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더리움을 묶어주는 대신에 증서를 줘요. 이게 ST 이더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증서는 그냥 교환증이에요. 한 회사가 찍어낸 추가 유통 물량인데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파생상품 6조 원이 돌게 되는 거죠. 이더리움을 맡긴 사람들은 이 증서를 가지고 셀시우스로 가요. 그러면 70% 정도로 실제 이더리움으로 대출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출받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다시 리도에다 맡겨서 이자를 또 받아도 되는 거고 팔았다가 나중에 사도 되는 거고 담보로 100%를 받고 70%를 대출해 주니까 이렇게 한 번 거래할 때마다 30%씩 이더리움 예치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이더리움과 증서의 비율은 1대1이었는데요. 패깅이라는 거죠. 이게 깨지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뱅크런이 벌어지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증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고래가 5만 개의 증서를 팔아버려요.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패깅을 깨버린 다음에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가 원하는 대로 1대1 가격 비율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증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이 셀시우스에 맡겼던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서 비율을 맞추던가 아니면은 더 많은 증서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밸런스가 붕괴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셀시우스가 청산 물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청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서가 시중에 막 풀리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죠. 이더리움도 떨어지겠지만 증서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이 1대1 비율이 깨지는 거예요. 현재 4대1까지 깨졌어요. 증서 가격이 75% 하락했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면은 증서 가격이 루나처럼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만 개를 팔았던 고래는 과연 의도했던 사람이냐? 모르고 팔은 거냐?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 공매도를 쳐서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하락했고 지분 증명을 하는 알트코인들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었으니까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신뢰도라는 게 깨지기 때문에.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내재 가치가 존재하진 않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만 있는 건데 그러면 그 꿈이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가격이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구조에서 기억할 게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봤듯이 가격이 급상승하면은 성공한 초기 투자자가 나옵니다. 어떤 투자든 간에. 그럼 다수가 이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돈을 긁어서 그 자산을 사들이는데 열을 올려요. 왜?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대중이 서로서로 가격을 올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산 가격이 상승하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영원히 상승할 것 같다라 생각하면서 그런 전제하에 파생 상품들이 나와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위험하겠지만 그럴 리 없다라고 하죠. 또는 자산을 사서 맡기기만 해도 돈을 준다라고 하면서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 꼬셔요. 보통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메이저는 이미 브랜드나 인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알아서 사람이 몰리는데 이제 신생 코인이라던가 신생 자산들은 사람을 긁어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의자로 사람을 꼬십니다. 그리고 기존과 같은 개념인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어로 표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혁신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용어만 바꿔도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을 매우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해할 수 없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 돈을 버는구나 사람들이 끄떡끄떡해요. 하지만 막상 돈을 벌지 못합니다. 제로섬이죠. 이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고 계속 신규 가입자가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가 대규모로 한번 털고 나가겠죠.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하락이 시작되니까 돈을 잃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제 무서우니까 서로 먼저 팔려고 해요. 패닉이 벌어지는 거죠. 갑자기 가격이 급락해서 팔 수 없거나 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지죠. 이미 주체자라던가 세력은 다 털고 나갔죠. 이런 패턴이 수백 년 계속돼요. 자산의 종류가 바뀌고 용어가 바뀌고 피해자가 바뀌고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면 인간은 탐욕에 약합니다. 두려움을 탐욕으로 또 극복해요. 그래서 보통 폰지 사기들은 고이자를 제공하죠. 그래야 단기간에 돈이 빨리 모이고 단기간에 모여야지만 돌려막기, 이 가짜로 이자를 보상해
보장해주는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강의 사이트들만 봐도 쉽고 편하게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데들만 강의가 잘 팔려요. 사기꾼들이 쓰는 기본 패턴들이 뭐 이제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돈 번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 그러면 보통 사기겠죠. 이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새로운 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홍보를 합니다. 리뷰를 쓰게 한다라던가 너도 이거를 하려면은 리뷰를 4개를 써와 이러면서 그 리뷰도 다단계를 시켜요. 찬성에 대한 리뷰들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잘 팔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자라던가 수익이 크다, 너도 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심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팔고 빠집니다. 이 패턴만 알아도요 인생에서 크게 잘못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패턴에 전 국민이 속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게 연금. 연금도 폰지 사기예요. 다음 편에는 그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